총선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엎치락 뒤치락하던 경합 지역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과 텃밭을 잡기 위해 48시간 집중 유세를 통해 새몰이에 나설 계획입니다. 정치부 이경희, 이준석 기자와 함께 막판 표심, 판세를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제 사전투표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12.19% 총선 판세 영향이 좀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단 사전투표가 2013년 도입됐는데 그 이래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그 기존에 2013년부터 도입된 이후에 주로 이제 재보선에서 시행이 됐었고 네. 전국 단위 선거에서는 2014년 6.4 지방선거가 처음이었는데 이때 11.5%보다 0.7%포인트 정도 높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투표율도 높은 투표율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나오는데요. 당시 지방선거 때 최종 투표율이 56.8%였습니다. 그 전 지방선거에 비해서 약 2%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사전투표율이 높았던 거에 비해서는 네. 실제 투표율은 크게 높아지지 않았다 이런 분석이 나와서 결국에는 투표가 분산된 것이지 안 할 사람이 더한 것은 그런 효과는 좀 적지 않았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사실은 현재로서는 높게 점쳐지는 게 사실입니다. 60%대 확실히 투표율이 높아지는 효과를 보려면 사전투표율이 한 15% 정도는 나왔어야 된다는 게 중앙선관위의 분석인데요. 그보다는 지금 못 미치고 있기 때문인데 이 추세를 보면 지방선거랑 비교를 했을 때 지방선거에 비해 총선이 조금 더 관심이 많고 지난번 사전투표와 이 비례관계를 봤을 때 이번에도 한 50%대 중후반 정도의 투표율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근데 이 정도도 사실 역대 총선에 비교했을 때는 낮은 투표율은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이 사전투표율 자체로 뭐 여야의 유불리나 이런 것을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사전투표 기간에 과연 연령대별로 투표 참여율이 어떻게 됐느냐가 사실 중요한데 네. 이 부분은 선관위가 판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20, 30대 젊은 유권자가 과거 앞서 진행됐던 여론조사 중앙선관위 조사에서는 이번에는 좀 적극적으로 투표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젊은 층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과연 이게 투표장으로 이어졌을지가 지금 가장 관심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보면 지역별로 좀 편차가 심했습니다. 특히 광주 지역, 종로 지역, 수성 지역 이렇게 좀 경합 지역의 투표율이 좀 높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광역단체별로 크게 보자면은 또 그런 해석이 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광주는 최근에 이전에 사전투표에서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은 투표를 기록했기 때문에 꼭 이것이 최근에 경합 때문에 그러냐 그런 분석에서는 좀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좀 더 미시적으로 들어가서 지역구별로 보면은 지금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별로 여야가 강하게 붙은 지역에서는 좀 사전투표율이 높은 경향이 있었습니다. 특히 대구 수성 같은 경우인데요. 대구는 사전투표율이 10.1%, 가까스로 10%를 넘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수성은 15%에 육박하는 사전투표를 보였습니다. 이 지역이 수성 갑에선 김문수 후보와 김부겸 후보가 지금 강하게 맞붙어 있고 수성 을에서는 새누리당의 이인선 후보와 무소속 주호영 의원이 격돌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이런 해석이 대구 수성 같은 경우는 가능할 것 같고요. 광주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특정 어떤 지역이 높았다 이렇게 해석을 붙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눈에 띄는 지역이 서울 종로입니다. 서울 평균이 11%인데 종로가 14%를 웃돌았습니다. 아무래도 여기가 여야 거물급 후보가 맞붙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데 이 유권자들의 단순히 관심이 높았다는 것을 역시나 누구의 어느 쪽에 유불리를 논하기는 좀 이른 것 같고요. 특히나 13일 날 본투표에 할 투표자들이 앞당겨서 투표를 할 수 있는, 말하자면 분산 효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좀 해석을 이어가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전체 투표 같은 13일 오후에 돼서야 이 사전 투표의 효과를 좀 더 명확히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역시도 이 사전 투표에 대해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실현은 안 하셨죠? 네, 지난 8일이었죠. 충북과 전북의 창조경제센터를 현장 행보를 했는데 돌아와서 직후에 그날이 이제 사전투표 첫날이었죠. 그날 사전투표를 하려다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다가 결국에 하지 않았다라고 뒤늦게 이제 청와대 관계자에 의해서 이제 공개가 된 것인데요. 네. 누구든지 이제 사전투표에는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민을 했던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좀 남다를 수밖에 없는 건데
있는데 결국엔 하지 않았는데 부담, 뭐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로 읽힐 것에 대한 부담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그날 사실 뭐 해외 순방 일정이 잡혔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었고 4월 13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 전에도 이제 대통령이 사전 투표를 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차단하기 위해서 결국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사전 투표를 고민했었다. 네. 것 자체만으로도 또 정치적 메시지로 읽힐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예. 그만큼 이런 고민을 할 정도로 대통령이 집권 여당의 승리 또 지지층의 결집을 바라고 있다. 이런 의미로 또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판세 분석으로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각 당이 이제 의석수를 예상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조금은 많이 줄어들었고 조금 다시 늘어난 곳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먼저 새누리당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은 145석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선거운동 초반까지만 해도 127석까지 내려잡았었는데 그것보다는 한 18석 정도 늘어난 것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읍소 사죄 전략, 지난주에 주요 전략 공략했던 읍소 사죄 전략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조금씩 먹혀들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지난주 금요일에 갤럽 조사 결과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를 회복을 했고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새누리당 지지율도 함께 올라간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가장 많은 122석이 걸린 수도권에서는 10석 정도 늘어나서 45석 안팎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충청권은 27석 가운데 20석 정도, 또 호남은 이정현 의원이 뛰고 있는 순천과 그다음에 정운천 후보가 지금 선전하고 있는 전주 등을 포함해서 한두 석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강원은 8석 가운데 6, 7석 정도 또 제주도도 3곳 중에 2곳 정도는 뭐 우세로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남은 여전히 심상치 않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65석 가운데 최대 15석까지를 무소속이나 야권 후보에게 내줄 수도 있다고 본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15석이면 대구에서 6곳이 지금 새누리당 후보가 없거나 좀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부산도 2곳에서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경남도 2곳 이상에서 2-3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곳들을 다 내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전히 영남권에서는 좀 앓는 소리, 영남권에서는 좀 힘들다 이렇게 읍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이 부분이 어떤 전략적인 뭐 예를 들면 엄살 전략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전략적인 판단이 깔린 그런 해석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비해서 야권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100석도 못 얻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국민의당은 약간 또 올려잡고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 먼저 설명드리자면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아까 이경희 기자가 여당 같은 경우에 영남권에 비상에 걸렸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되돌려 말하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영남권에서는 한 4석이나 5석 정도까지 깃발을 꽂지 않겠느냐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낙동강 벨트라든지 대구 수성의 김부겸 의원 등을 얘기하는 건데 예. 그렇지만 영남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들은 다 고전을 면치 못할 것 같다.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자체 분석입니다. 먼저 권역별로 좀 보자면 호남 같은 경우에는 의석이 28석인데 28석 중에서 국민의당이 20석 정도를 가져가고 예. 더불어민주당은 7, 8석. 또 만약에 새누리당 후보, 정운천 후보나 이정현 후보가 당선된다면 또 의석이 더 줄게 되겠죠. 7석이나 잘해야 8석 정도를 가져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자체 전망치를 내놓고 있고요. 충청권 같은 경우도 지금 보수 색채가 좀 강하기 때문에 총 27석인데 그중에서 새누리당, 여권이 한 20석 정도를 가져가고 더불어민주당이 7석 정도, 많아야 7석 정도 가져간다면 호남과 충청을 합쳐봤자 더불어민주당은 15석 정도에 그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게 비례대표 한 15석이 좀 안 되지 않겠냐, 14석 정도까지도 보는데 두 개를 합쳐도 30석이거든요. 그렇다면 남은 게 어디냐? 수도권이거든요. 아까 영남권에서 몇 석을 더한다고 해도 수도권에서 얼마나 승기를 잡느냐인데 수도권 122석 가운데 현재 야권 분열된 상황에서 잘해야 반타작하지 않겠느냐. 60석 정도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야권의 바람이 강할 때는 수도권에서 70석 또는 80석까지도 보통 야권에서 가져갔었는데 이번에 야권이 분열돼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나머지를 새누리당이 가져가기 때문에 결국 아하. 더불어민주당은 60석 정도로 가져간다. 이걸
모두 합치면은 100석이 조금 안 될 거다라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분석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대부분 그런 분석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엄살이라기보다는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뭐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으로서 굉장히 비상이 걸렸고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말하는 사표 방지론이 아직까지는 잘 안 먹혀드는 거 아니냐 이런 예상도 전망도 해석도 가능합니다. 예. 뭐 계속해서 이제 국민의당 얘기까지 좀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40석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초반에는 뭐 20석만 넘어 좋겠다 이런 얘기하다가 좀 올라가는 분위기네요. 예, 이미 뭐 20석 교섭단체 구성은 뭐 무난하다라는 게 뭐 대부분의 공감대일 테고요. 네. 40석까지는 좀 어렵겠지만 국민의당 내부적으로는 35석을 지금 목표치로 제시했습니다. 예. 아까 전에 호남 28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8석, 많아야 8석을 가져가지 않겠냐 말씀드렸는데 되돌려 말하면 국민의당이 20석을 가져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호남에서 20석을 가져간다. 호남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구에서는 국민의당 후보가 당선될 지역이 많지 않습니다. 노원병의 안철수 후보를 제외하고 나면은 별로 없기 때문에 호남하고 수도권 1석 정도를 더하면은 많아야 20석 정도 넘어가는데 네. 나머지 10석 정도를 비례대표에서 가져가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최근에 호남권에서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좀 급상승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 여세를 몰아서 수도권까지 그 바람을 북상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최근에 안철수 대표나 천정배 공동대표도 모두 수도권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에서 정당 득표율을 20% 수준까지 10% 후반까지 올린다면 비례 의석수를 10석까지도 가능하다. 아하. 애초에는 비례대표 명단을 작성할 때는 당선 가능권을 6번까지 봤거든요. 그거를 일주일 전에 7, 8번으로 올려 잡았고 어제는 10석까지도 높였습니다. 이거를 토탈을 합치면 한 30석 이상은 가능할 것이다라는 것이 여론조사 전문기관들도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각 당이 생각하는 의석수를 좀 살펴봤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여야 모두 판세를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을 쏟아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은 격앙된 말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지지층을 좀 직결시키는 말들도 있습니다. 먼저 김무성 대표의 이야기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하시면은 운동권 정당만 도와주는 꼴이 됩니다. 운동권 출신들이 만약에 과반수 이상을 넘긴다 하게 되면은 여러분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다시 문재인이가 통합진보당하고 종북 세력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또 연대를 했습니다. 네, 김무성 대표 종북, 동성애, 운동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이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말 그대로 이제 수도권에서 계속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으니까 막판까지 지지층을 최대한 끌어모으기 위해서 이제 색깔론까지 들고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야당 심판론으로 시작해서 사죄 읍소 전략, 그다음에 색깔론까지 기존의 이제 여권의 선거 공식을 좀 그대로 밟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색깔론 발언 수위를 높인 게 어제 울산 유세였는데요. 네. 울산은 6곳 가운데서 3곳이 지금 무소속, 또 야권 후보에게 새누리당이 좀 고전하고 있는 이런 추세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발언 수위가 좀 높아졌고 특히 이곳에 2곳 후보가 예전에 이제 통합진보당 출신 후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김 대표가 예정에 없던 울산 유세를 자청해가지고 내려가서 19대 때 이제 통진당과 연대해서 국회 종북 세력을 끌어놓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문재인 전 대표가 뭐 사과하고 또다시 뭐 야권 후보 사퇴를 통해서 다시 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요. 앞서 이제 서울 유세에서도 이 종북 원제론, 더민주를 향해서 종북 원제론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이제 공천 파동으로 인해서 새누리당 지지층이 계속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렇게 색깔론까지 부각을 시키면서 지지층 결집에 그 막판 힘을 기울이는 모습이고요. 또 하나 이제 막판에 이제 또 등장할 수 있는 여권의 어떤 카드라고 하면 북풍 카드가 있을 텐데 네. 이번에는 뭐 역풍을 우려해서인지 뭐 크게 이렇게 거론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최근에 이제 탈북 그 음식점 종업원들이 탈북. 대거 탈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논평 같은 걸 내놓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제 속보로 들어온 소식을 보면 정찰총국 대령급이 뭐 탈북을 했다 이런 속보가 전해지기도 했는데 네.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제 오늘 내일 어떤 발언을 내놓느냐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조금 하나의 또 변수로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야권 같은 경우 이제 더불어민주당 아까 이제 판세 분석하면서 호남 지역에서의 더불어민주당은 역시 심상치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대표가
지난 금토 내려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 또 내려가긴 하는데 효과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또 내려갔거든요. 오늘은 이제 부산권 양산, 부산 거제를 거쳐가지고 다시 호남까지 올라간다는 건데 그래서 오늘과 내일 또 1박 2일로 또 이제 호남 방문을 하는 겁니다. 금토 호남 방문에서 어느 정도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말하자면 호남권의 반문 정서를 한 번 방문해가지고 완전히 뒤집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자체 판단하고 한 번 더 오늘 방문하는 걸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과연 이번에 그 문재인 대표의 호남 두 차례에 걸친 호남 방문의 관전 포인트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단은 호남권의 그 반문 정서 극복과 관련돼서 국민의당에 쏠리는 바람을 얼마나 차단하느냐가 될 테고요. 그와 또 별개로 기존 야권 지지층을 얼마나 결집시키느냐 두 가지 부분이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좀 주목되는 일정이 이번 방문에서 두 번째 방문에서 여수를 또 가거든요. 예. 여수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처가 지역입니다. 또 그 지역을 또 가서 또 유세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거물급 후보들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보니까 낙선 스타까지 총동원해서 지원을 하는 또 거물급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여유 있게 또 움직여 나가는 거물급 후보들도 있고 이 부분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총선의 그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할까요? 한 게 중진들, 여권의 중진들, 거물급 정치인들이 초박빙 경합을 벌이고 있다. 그 뭐 여유 있게 리드하는 후보들은 사실 많지 않고요. 특히 수도권에 출마한 후보들의 경우는 대부분이 경합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일단 종로가 있을 텐데 새누리당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는데 최근 격차가 점점 좁혀지면서 지금은 뭐 경합, 초박빙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구 성동을 같은 경우도 지상욱 새누리당 후보가 뭐 20% 넘게 앞서가고 있는 여론조사가 꽤 많이 나왔었는데 여기도 최근에 국민의당 정호준 후보가 맹추격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결국 이제 야권 분열로 새누리당에 어부질이 승리를 줄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이 계속 커지면서 야권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예.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 마포갑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좀 유일하게 다야 구도로 총선이 치러지는 구도였는데 여기도 이제 새누리당 안대희 후보가 새누리당의 뭐 집중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별로 오르지 않다가 최근 들어서 여권 지지층이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쟁하다가 공천에서 탈락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강승규 후보의 그 지지층을 안 후보가 좀 끌어오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격차를 계속 좁혀가고 있는 분위기고 용산 같은 경우도 더불어민주당으로 옮긴 진영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지만 계속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새누리당 황춘자 후보가 큰 폭으로 이제 격차를 벌려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흐름이 아마 오늘 내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여서 막판까지 거물들도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선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텐데 요즘에 좀 자신감 있는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수도권에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한 선거혁명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대한 국민의 힘 앞에서 낡은 양당 체제가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아주 깜짝 놀랄 만한 결과도 나올 수 있으리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네,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어떤 결과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30석 이상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마 그 얘기 같은데요. 지금 호남에서는 뭐 지역구에서 20석 정도를 자신하는 것 같고요. 이제 그 바람을 해서 수도권에서 얼마나 더 의석을 가져가느냐인데 여론조사 전문기관들에서는 수도권에서는 지역구에서 가져갈 의석은 안철수 대표 외에는 딱히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다만 주목할 부분이 비례대표 의석입니다. 지금 수도권의 상당수 지역에서 국민의당에서 후보를 내놨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후보들이 지지율이 10% 안팎입니다. 잘해야 10% 조금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선될 사람은 후보는 안철수 의원 말고는 딱히 없다. 그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사표 방지론을 내걸고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지역구 후보의 나중에 득표율은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교차 투표론, 지정당과 정당 투표와 지역구 후보를 엇갈리게 투표하는 교차 투표론이 좀 먹혀든다면은
수도권의 정당 득표율에 있어서 상당수 득표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수도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하고 안철수 진영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가 될 테고 이 경우에 비례대표 의석이 10석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역구 의원의 당선인데 아까 좀 보신 것처럼 안철수 대표가 깜짝 놀랄 만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한 것인데 이것이 과연 교차 투표에 기댄 비례대표 의석만 얘기하는 거겠느냐 그 부분이거든요. 과연 이쪽 내부적으로는 국민의당에서는 최대 수도권에서 8석까지도 이길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연 어디 지역이냐면 이제 관악의 김성식 후보라든지 인천 부평의 문병호 의원, 또 은평에 나선 고현우 후보, 그리고 중성동을의 정호준 후보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 중에서 여러 명이 당선되지 않겠냐 이 부분인데 이미 내부적으로는 주말에 어느 정도 기세를 몰아서 골든크로스를 넘어서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과연 그 부분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질문을 드리면 지금 교차 투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교차 투표가 야권 내에서만 이루어지느냐, 국민의당이 생각한 것처럼 여권의 표도 좀 많이 갖고 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이 이제 좀 눈여롭게 최근에 안철수 대표가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대구를 방문해서 유승민 후보를 굉장히 지원하는 우회적으로 지원 사경을 발언을 했었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유승민 후보를 비롯한 대구의 무소속 출마자들이 무소속 어떻게 바람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역구 득표에서는 굉장한 선전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무소속이기 때문에 정당 투표는 얻어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표를 노린 거거든요. 네. 이 부분이 말하자면 지금 앵커가 질문한 것처럼 여권표까지 흡수하는 부분인데 수도권에서까지 이런 효과가 일어날 것이냐 이 부분은 좀 아직 의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투표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8시간 정도 남아 있는데 문제는 이제 막판에 어디를 지나가서 유세를 하느냐를 좀 보면 정말 우리가 취약한 지역 아니면 우리가 좀 더 강조해야 될 지역 각 당마다 생각하는 부분이 좀 드러날 것 같습니다. 여야 대표들의 동선 중 눈여겨야 할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 먼저 새누리당 오늘 동선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핵심은 지금까지 선거운동 핵심 수도권이었는데 네. 오늘 내일도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만 김무성 대표 오늘은 자신의 지역구를 갑니다. 아하. 부산. 선거운동 기간의 두 번째인데요. 매번 얘기하죠. 자기 선거 못 챙기고 매번 네. 다른 데만 다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새로 그 자신의 선거구로 편입된 중구에서 유세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곳이 북강서갑입니다. 박민식 후보, 김무성 예.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박민식 후보가 출마한 곳인데 이곳은 여전히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랑 엎치락뒤치락 초경합, 박빙 경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이어서 이미 한 차례 가서 살리러 왔다 이렇게 강하게 힘을 실어줬지만 그럼에도 이제 계속 접전 양상을 보이니까 오늘 한 차례 또 방문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힘을 실어줄 예정이고 저녁에는 제주로 이동을 합니다. 네. 사실 제주는 새누리당이 지난 선거 그리고 그 전 총선에서도 한 석도 가져오지 못했던 야권 강세 지역이거든요. 이번에는 그러나 야당 현역 의원 중에 3개 지역구에서 2명이 탈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이번에는 바꿔보자 이런 그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고 이와 맞물려서 새누리당 후보들이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네. 여기서 좀 집중적으로 힘을 실어주겠다는 구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내일은 다시 수도권으로 수도권 초경합 지역, 초박빙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 유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잠깐 화면 이제 그래픽으로 나오긴 했지만 김무성 대표가 무려 109곳이나 지금까지 다니면서 한 곳 한 곳을 다니면서 지지세를 좀 끌어내느라고 지금 3월 31일부터 쭉 다닌 곳을 동선을 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다니고 오늘 제주까지 올라갔다가 내일은 수도권에서 마무리를 지을 것 같다라고 새누리당의 동선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얘기로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좀 눈길을 끄는 게 지금 오늘은 PK를 방문하거든요. 네. 김정인 대표가 그동안 PK 방문을 고려했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방문을 안 하고 오늘 수도권에서 계속 유세를 이어가는데 눈길을 끄는 부분이 김무성 대표와 마찬가지로 오늘 저녁에 제주도를 방문합니다. 네. 제주도가 원래 야권의 텃밭이었는데 이번에 좀 그 표심이 좀 흔들리면서 새누리당 후보도 당선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거든요. 따라서 다시 한번 야권 지지층의 결속을 호소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걸 보이고요. 이 지역 방문이 4.3 행사 이후로 어떻게 일주일 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짧은 선거운동 기간에 2차례나 제주도를 방문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의미가 또 남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다시 또 올라와서 내일은 충청권을 시작으로 수도권에서 결국은 이제 선거운동을 피날레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결국은 승부처는
수도권이다 이런 얘기가 될 테고요. 국민의당도 역시나 수도권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계속 좀 수도권에 머물면서 모든 동선을 짜고 있고요. 좀 눈길을 끄는 게 광주의 광주에 출마한 천정배 공동대표도 수도권으로 또 올라와가지고 네. 여기서 유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민의당에서는 수도권의 부동층을 잡기에 최선을 끝까지 하는 모습이고 더불어민주당 역시도 밑에 내려갔다 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끝으로 간단하게 얘기는 이제 13일 날 마지막 투표일에 비가 오기로 돼 있다라고 하면서 좀 걱정이 많은데 이 부분에 좀 영향이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보통은 날씨가 너무 좋거나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이러면 투표율이 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네. 실제로 지난 총선 그리고 지지난 총선 올해도 이번 총선도 오전에는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는데 지난 총선 지지난 총선을 보면 18대 총선 같은 경우는 비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네.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면서 이때는 역대 최저 투표율 46.1%를 기록했거든요. 그러나 지난 총선 때는 이보다는 한 8.1% 정도 올라가서 54.2%를 기록했고 비가 오면 아주 많이 오면 어느 정도는 지금 아무래도 고령자들을 중심으로 거동에 불편이 있으니까 이런 영향이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 날씨가 좋은 경우는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17대 선거는 투표율이 60.6%를 기록했는데 이때는 상당히 맑고 쾌청한 날씨였거든요. 그리고 새누리당 당에서도 날씨가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특히 네. 날씨가 좋아서 젊은 층이 놀러 갈 것이다. 이런 예상은 지금 사전 투표라는 게 생겼잖아요. 이게 완전히 정착 단계로 진입을 했고 네. 활용하는 젊은 층이 많기 때문에 날씨가 더 이상 그렇게 변수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슈에 대해서 정치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